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2년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 너무 많았어요.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1타 강사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선물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를 한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초반에는 취소라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등장했어요. 일단 영빈관 신축 안 한다, 취소, 이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고요. 조문하러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문 취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요일 이슈 티키타카에서 짚어봤습니다. 조문 외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할 말 있다. 김병민. 그럼요. 이게 대통령 해외 순방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했던가요? 네, 무튼. 네. 근데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해외 정상들이 쭉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네. 대통령 혼자 간 경우 거의 없잖아요. 다 부부가 함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 보고 김건희 여사 왜 갔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좀 멋쩍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자를 갖고 트집 잡았는데 그 모자도 보니까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나왔고요. 네, 모자 문제가 결국은 조문을 왜 안 했냐를 갖고 귀결이 됐는데 네. 저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두고 민주당이 백테크를 세게 들어왔지만 결국은 심판의 비디오 판독을 돌려보고 나면 그 내용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사이드. 이런 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영국 대사가 나섰습니다. 영국 대사 뭐라 그랬냐면 왕실과 영국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의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 얘기를 했고요. 크룩스 대사 얘기에 따르면 장례식의 핵심이다. 새 국왕을 만났고 또 국왕을 만난 뒤에 국장을 참석한 것이 조문이기 때문에 얘를 다 했다. 이렇게 영국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 심판이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사이드야 뒤에서 백테크라고 반칙하고 끌어내고 하는 일들을 이제 좀 내부적으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영국 대사가 그럼 잘못했어요. 뭐 한국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국민 세금을 들여 조문하러 간 거잖아요. 네. 조문의 과정에서 마지막 관에 누워 계시는 여왕을 보고 인사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공식 장례식보다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리셉션 끝나고 리셉션 전에 못 간 분들이 리셉션 끝나고 또 찾아갔잖아요. 일왕도 갔죠. 그리스 총리도 갔죠. 이런 분들은 왜 갔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면 리셉션 끝나고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처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왜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아니 바이든 대통령도 가고 캐나다 총리도 가고 그만큼 서구 사회에서는 직접 관에 마지막 누워 계시고 관이 닫히기 전까지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런데 장례식 전에 조문하러 가셨는데 왜 못하셨어? 이렇게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장례식 끝나고 가셨으면 됐을 텐데. 일단은 영국 왕실에서 의전에 따라서 시기, 시간 등을 조율해서 맞춰준 대로 움직였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네. 대통령실의 해명들 좀 믿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 특히 야당이라면 일단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우선 아닙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되게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해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선글라스 끼고 복장 이상하게 갔다고 또 국내에서 두들겨 맞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정상에 대해서는 잘한 모습만 보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모습만 보이는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걸음걸이까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1분 1초가 중요한 내용들을 끄집어내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분을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네. 하나둘씩 의전에 대한 외교 실패, 참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텐데요. 다른 예랑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한 번 있었던 전 세계 거의 모든 정상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것 하나 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왕 순방 나가 있는 대통령 좀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대통령이 외교를 나가서 정말 다른 정상보다 더 외교를 잘하고 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은 마치 국민들이나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국민이 아니라 야당이요. 야당. 야당이나 국민의 일부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럴 야당도- 거면 왜 갔냐 이렇게 비판하시니까 야당도 그렇게 비판하지만 국민들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 아니 이게 외교적인 부분에서 이게 참사로 말 거냐 그걸 논의하기 전에 외교적인 부분에 실수가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또 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정말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저는 잘못했다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한 거예요. 네. 계획도 그렇고 또는 네. 뭐 외교 라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인정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해명만 하면서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국민들을 볼 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아까 김병민 비대위원도 얘기했잖아. 일정 부분 뭐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를 가서 그 부분이 잘 보완돼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저는 들어야 된다고 보고 외국의 정상한테 이러고 왜 우리 대통령한테 이러냐 이렇게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빈관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내용들을 잘 몰랐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또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부터 한덕수 총리가 잘 모르겠으면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니까 네. 내가 전체 600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챙기지 못했으니 우리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께 물어보시죠라고 했으면 조금 사안이 부드러웠을 텐데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 예산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전적으로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이 엄중한 상황에 영빈관 예산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니 또 이 예산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없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한 푼 두 푼에 대한 예산들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얘기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총리께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가 계시니까. 그런데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스 보고 알았다.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서 요즘 뭐 그냥 이 세간에서는 신문 총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따갑게 들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이걸 현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국가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거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아니 예산도 본인이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어요. 이 방망이 두들겨서 네.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실에 요청 들어와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국무총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문 보고 안 했대 본인도. 그리고 대통령도 그 다음 말에 뉘앙스가 대통령도 모르고 있다는 뉘앙스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헬기 사고 난 것도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내리면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신문에 나서 알았다.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럼 둘러대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체 어떻게 국정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리고 임기응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 질문 들어오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신문에 보도도 안 된 걸 신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전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체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현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책임 총리 하겠다고 했으면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교수님은 수업도 많은데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방송 틀면 나오는데 총리께서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총리가 너무 현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민주당 대정부 질문에 나왔던 현안들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또 총리 역할들을 하시면서 경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뭐 개인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네. 아쉽고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죠. 네. 예. 김병민, 최지봉 두 분에게 취소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영빈관 신축 취소 그리고 조문 취소. 그런데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해명도 잘 모르고 있어서 신문총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취소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영빈관을 참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총리도 지금 모르고 있고 수석도 모르고요. 예, 보고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기재부에 넣었고 네. 기재부 장관은 다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또 답변을 또 했어요. 허허. 그것도 좀 이상하고 한덕수 총리는 또 그 과정에서 신문 보고 알았다라는 또 엉뚱한 답변을 또 했고 영빈관 자체도 사실 좀 문제입니다. 지금 영빈관이 있잖아요. 있는데 새롭게 짓냐 안 짓냐 이것도 문제였고 뭐 이거는 취소 철회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함으로써 잠잠해지긴 한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대통령실 관련된 그렇죠. 예산은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빈관이 이제 신축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예산을 넣었고 신축하려고 했던지 이 부분이 아마 민주당이 계속 바라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뭐 그런 관심 국민들의 갖고 관심 있고요. 포인트예요. 예. 사실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석 때도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드셨습니다. 지금 물가 계속 치솟고 있고 환율 보세요.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예. 들으면 뭐 킹달러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럴 네. 정도로까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금리 인상하고 우리도 따라서 네. 또 인상합니다. 우리는 정말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다들 국민들이 정치권에 관심을 안 가지고 싶을 정도로까지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800억이 넘는 돈을 안 쓴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돈을 썼어? 근데 또 대통령도 몰랐대? 취소를 했대? 근데 총리는 또 몰랐대? 경제부총리는 나와서 기재부는 알았는데 대통령은 몰랐대?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돈 쓸 땐 쓰라고 합니다. 복지 예산 그럼요. 할 때는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 쓸 땐가 이게 쓸 곳인가 이런 생각은 갖는 게 당연하죠. 엉뚱한 얘기가 쓰인다고 하고 다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보면 복지 예산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 같은 거 6만 개가 줄어들었다. 네. 뭐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가 줄어들었다. 지금 아이들에게 보급될 때 지원했던 식품 과일 같은 거 지원금 줄었다. 이런 얘기는 들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엉뚱한 데 돈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라리 정치권 뉴스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피부에 뼈에 와닿는 얘기들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요새 뉴스를. 그렇죠. 또 너무 다른 자극적이야. 또 다른 취소 이제 조문 취소 네.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뭐 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모터게이트 사건 이런 게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명하는 과정이 가장 국민들한테 신임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 조문이든 뭐 지금 순방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고 계속 변명하고 해명하는데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네.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몰라요 조문도 모르고 48초 우리가 회담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좀 모르고 있고. 아니, 저 한덕수 총리가 지금 책임 총리입니다.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정치의 문외한이었던 분입니다. 경력도 짧고요. 대통령실 좀 믿업지 않습니다. 능력 보여주지 않고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책임 총리가 살림 꽉 쥐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총리가 너무 몰라도. 그렇게 하기에는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 실제로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고 알고 싶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내각 내에서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 들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저런 문제까지도 몰랐지? 특히 네. 박진 장관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뉴욕에 있는데 영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 헌법은 뭐 헌법 굳이 거론 안 해도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받들어서 그렇게 돼 있으면 최소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정말 모르는 건지 보고가 안 된 건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변호사가 이 문제를 일으킨 것보다 해명이 잘못됐다 더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자리에서만 해도 매번 그런 식이에요. 매번. 그러니까요. 의전도 의전이지만 저는 그 홍보 라인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홍보가 또 해명을 하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요. 예. 뭐 의전도 포함되긴 한데
엄청 문제를 좀 계속 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서 이제 뭐 영국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 대사관이 총 비상이 됩니다. 영국 대사관이요. 아, 그럼요. 얼마나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사실은 영국 대사관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나라 다 확인합니다. 당신네 나라 정상은 조문 갔냐? 장례식장만 가냐? 리셉션만 가냐? 이걸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할 여지는 저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그 와중에 해명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홍보 라인하고도 관계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보 라인도 홍보 라인이지만 그러니까 홍보 라인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덕수 총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과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뭐 그거를 종합해서 전달해야 되는 홍보 라인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뚝뚝뚝뚝 끊기는 겁니다. 각자 노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있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터진 뒤에 수습도 못하고 하는 상황인데 조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뭐냐면 아까도 이제 국민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쉽게 와닿아요. 너무 쉽게 와닿아요. 이게 뭐 어렵고 복잡한 법리적인 이런 사안도 아니고 조문 얘기하러 가신다고 했었는데 조문을 안 했대. 안 해버렸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될 만한 사안이라는 걸 그러면 대통령실은 몰랐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이 런던의 공항에 내렸을 때도 일정이 빠듯해서 이 일정 3개 중에서 한 하나 정도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 때부터 이거 뭐 굳이 안 가도 되는 건데 가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해 들으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은영 보수석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아니다.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런던 영국 정부가 우리를 홀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우리가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한 거 아니에요라고 묻고 있는데 아니에요. 영국은 우리한테 예의를 다 갖췄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데 의아해하는 왜 조문 못 갔지 이렇게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잘못한 것처럼 홍보수석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제 무대 첫 데뷔 무대인데 그 연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순방 중에 또 큰 설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희가요. 신동호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에게 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는 나태주 시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연설을 이렇게 유엔 기조 연설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부가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그래요? 유엔 연설 정도 되면 네. 뭐 물론 이제 외교부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네. 그 연설이 어떤 뭐 자유무역에 관련된 거다. 네. 그러면 산업부, 기재부, 뭐 기업들까지 다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내게 되고요. 예. 뭐 남북 문제 관련된 거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 뭐 통일부라든지 민간의 또 영역에서도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하죠. 그래요? 어떤 것이 가장 이 연설에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또 이 연설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요. 네. 뭐 기간으로 따지면 뭐 한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2달까지요? 예, 또 갑자기 참여하신다. 예. 이러면 뭐 그냥 뭐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네. 또 의견을 만들고 뭐 그뿐만 아닙니다. 국정원도 참여. 그렇습니다. 예. 비서관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계속 연설했잖아요. 예, 어떻게 이제 총리님이 가시기로 했다가도 갑자기 남북 문제라든지 또 팬데믹 코로나 문제 겹치고 그래서 5번 다 대통령이 갔죠. 가셔서 연설을 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유엔 총회 가서 이렇게 연설할 때 어떤 메시지 강조해야 된다. 어떤 점 이렇게 유념했습니까? 주로는 이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예. 또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것을 세계와 어떻게 하느냐. 예.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처음에 17년도는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네. 그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니까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같이 만들자 이런 게 주된 메시지가 네. 됐고요. 후반기엔 아무래도 이제 거의 코로나가
닥쳐오고 또 국제무역이 흔들리고 하니까 예. 국제무역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무역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전 세계가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게 아마 주된 내용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이렇게 첫 기조 연설했는데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또 세상을 워낙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네.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느낌은 크게 안 가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아쉽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연설인지 네. 어디 다른 나라 연설인지 네. 이것이 안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대한민국도 안 보이고 대통령도 안 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아주 그냥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느 나라나 다 할 수 있는 미국과 친하다면 네. 뭐 유엔에 가입된 나라라면 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그만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유를 외칩니다. 8.15 경축 8.15 경축사에서도 33번, 취임사에서는 35번, 이번에도 유엔 가서 21번 외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는 뭘까요? 주진우 기자님께서도 자유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 독재 국가나 네. 아니면 그 억압당한 사회에서는 자유를 계속 외치는 게 맞는데요. 네. 전쟁이 있는 나라에선 자유를 외칠 텐데 왜 자유를 강조했을까요? 저는 그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1950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전 시대를 거쳤던 그 자유진영, 공산진영 그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서 그런 대결 구도 내지는 그런 진영 논리 내지는 아무튼 누구 편이냐 라는 것 때문에 자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약간 뭐 문자 써도 되겠습니까?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인간은 그야말로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라는 걸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우리 동양에서 노자 같은 경우는 비워야 한다. 예. 그것이 자유다라고 얘기했듯이 자유라는 게 저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이야기할 때 그 자유라는 말에 가치가 저는 부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가령 이제 우리 그 팬데믹 코로나 때 네. 미국에서 의회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다 네. 백신 안 맞겠다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라에서 백신을 맞으라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심지어 총을 들고 의사당까지 진입하는 이런 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가 미국을 저는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개인의 자유가.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것을 조금씩 덜어내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기후환경 문제 이런 데 닥치면서 조금씩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모두의 자유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세계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국제보건기구에서 그 연설을 요청했을 때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동양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서양 사회가 갖고 있는 개인의 자유에 접목시켜서 만든 말이 모두를 위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가 지금 팬데믹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자유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 없이 그냥 아무런 그 내용 없이 하는 자유는 그야말로 1950년 우리가 그 냉전 시대에 가졌던 그런 자유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네. 선생님은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면만 이렇게 보셨어요? 다른 사람 안 보이고 그런 데서 막 욕하고 뭐 그런 비속어 쓰고 그런 적은 없으시죠? 선생님은 없으시죠?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평소 때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요?
예, 그래서 평소 때 예. 그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예. 그 사람을 좋게 예. 감사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은 그런 적 있냐고요. 선생님은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셨어요? 예,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네. 비교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 얘기하고 그래 그런 그 얘기도 저한테 하셨으면서 알겠어요. 네. 넘어가. 뒷담화 하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해요. 걸렸다. 네. 그런데 예. 비교적 그래도 너무 흠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뒷담화도 하고 뭐 욕설을 섞어 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요? 네, 생활 습관이 예. 평소 때 하던 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때 예. 늘 그 자기 생활, 자기 삶을 거룩하게 예. 까지는 못해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예. 그리고 늘 타인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너도 그렇다 해야지 나만 그렇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무대 아래서의 말까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민해봤습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48초 30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막말파동. 그렇죠. 뭐 지금 숫자들이 좀 눈에 띄어요. 네. 11분 기조연설, 그리고 30분간 일본 정상 약식회담, 또 48초간 정상회담이. 정상회담 뭐 한담을 하나요? 네. 이 숫자들 이게 지금 시간들이 지금 눈에 띄는데 기조연설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11분인데 원래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4분을 덜 했다는 거죠. 근데 통상 저도 그 좀 확인을 해보니까 더 많이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마이크 끄듯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15분이라는 게 최소 그 정도는 하라는 걸로 이제 주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11분 정도만밖에 안 했고 그래서 좀 여러 군데 또 확인해 보니까 이제껏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계속 기조연설을 했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네. 가장 짧게 한 것도 맞더라고요. 또 그리고 북한이나 한반도를 한 번도 이제 언급 안 했다는데 진짜 한 번도 언급 안 한 첫 번째 기조연설이기도 하고요. 핵심만 줄여가지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기조연설이라면 뭐 과거도 있어야 되고 현재 상황도 진단을 해야 되고 미래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해법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한반도는 항상 이 평화. 북한 이 그렇죠. 얘기가 그거 가장 빠져 있고 또 예컨대 미래 시대 정신이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자유 연대 얘기만 지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 대통령이 자유만 외칠까? 이거 독재 국가에서 주로 이렇게 외치는 그렇죠. 단어 아닙니까?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대 머릿속에 들어있는 시대는 냉전 시대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동호 비서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 1950년대 그대로 멈춰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저도 이제 50대니까 교육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국제적인 갈등이 있었고 자유를 외쳤던 쪽이 있고 무찌르자 공산당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때는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때는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 시절에 그 자유가 아직도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찌르자 공산당 하던 시절에 가졌던 것만큼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그때처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뭐 지향하는 그런 연대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해진 국제관계에서 조금 더 범위가 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었을 때 그때는 냉전의 대상이었던 러시아나 중국도 유엔에서 같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저 자유는 무슨 시대,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걸까? 아마 외국 정상들도 조금 무슨 얘기일까 의아해하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날까지는 야 자유가 뭐니? 너희 대통령의 외치는 자유가 뭐니? 외국 기자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 사라졌습니다. 네, 기조연설이 뭐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네. 회담도 이제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그 정상회담이라 할지 약식회담이라 할지 그래도 만난 걸 또 의미를 둘 수 있고요. 네. 또 그것도 지나서 48조간 한담이 있었는데 회담
그것도 또 지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 빵 터져버린 게 네. 막말 비속어 사용 부분이거든요. XX 부분. 네. 그 부분 때문에 뭐 앞에 있는 뭐 기조연설이라든지 조문이라든지 뭐 모든 게 사라졌어요. 회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순방의 의미를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 파동이 나왔는데 그때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적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유감이다. 진위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시간 있다가 15시간 있다가 이거 바이든 아니라 다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국회를 또 지칭했습니다. 이게 주요 외신에 나오고 전 세계가 알아버렸고 거기에서도 논란이 되고 나서 그 말을 바꾸는데 이게 이것도 해명 과정이 그 문제예요. 또 얘기를 네, 또 할 똑같은 수밖에 상황인데 없어요.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해명 과정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들려요. 그거 그 사람만 들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전 세계 전 국민 전 세계는 시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과연? 제가 초기에 이게 이제 바로 원본 파일이 돌자마자 우연찮게 입수를 해서 처음에 들어봤어요. 그때 이제 이 잡음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들어서 뒤에 말은 뭐 바이든이 어쩌고 하는 쪽은 명확하게 들리는데 앞부분이 안 들려서 잘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아유 사람이겠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비속어 근데, 아니겠죠. 예, 비속어 아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말한 거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되게 비난이 많이 쏟아졌어요. 나중에 이제 잡음이 없어진 파일을 들으신 분들이 명백하게 들리는데 왜 그 대통령 편드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누가 들어도 명확하게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으려면 그렇게 듣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애써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도 심지어 그 잡음들이 제거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들었던 저로서도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만약에 그 대통령실 해명이 맞으면 우리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되는 거예요? 그 사적 발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적 발언으로 이게 말이 맞으려면 대통령이 그냥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누가 도청을 해서 그걸 공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의 이게 되는데 리셉션 그 장소입니다. 그 바이든을 만나고 바로 나오면서 그 옆에 박진 장관하고 여러 명의 어떤 참모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했던 말이면 공적인 말이라고 봐야 돼요. 사적인 말이 아니죠. 내용도 그렇죠. 그 리셉션, 그러니까 회담장이죠, 회담장. 재경회의였나요? 네, 회담장. 글로벌 재경회의라는 미국 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에 원래 이제 우리 대통령은 가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논의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참 뭐 민망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공적 사안에 관한 공적 대통령의 사안 공식 코멘트인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밥 먹고 술 먹는 자리 끝나고 나서 아우 바이든 생각보다 뭐 술 잘 먹더라 뭐 이런 그 얘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게 사적 발언이라고 할 수 아니 있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 사적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언론에 대해서 이거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시대가 바뀐지를 모릅니까? 그걸 지금 대응이라고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요 여왕의 국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일본에선 태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48초라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30분 만나기 위해서라도 노력했다.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있었어요. 네. 예. 노력하는 건 어려운데 근데 그런 걸 다 접어버리게 다 지워버리고 대통령의 막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냥 푸념도 아니고 이거 사적 발언을 문제 삼어? 이거 진위 파악해보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15시간 있다가 그렇죠. 이거 아니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욕했어 이걸 말이 됩니까? 그게 누구나 들어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외교 라인의 전면적 교체 전면적 손보자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요. 외교 라인과 이 홍보 라인은 정말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 이게 외교 라인하고 홍보 라인에서 지금 문제, 그러니까 의전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안보실을 김태호 차장인가요? 괜히 한일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를 미리 하는 바람에 네. 그것도 이상하게 좀 꼬여버린 거잖아요. 뭐 하긴 했지만 네. 일본한테 좀 굴욕적인 모습 굴욕이었죠. 좀 굳이 그럴 자존심 필요- 상했어요. 회담이라는 거는
성사가 다 됐을 때, 의제도 정해졌을 때, 그때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외교 라인, 뭐 안보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은 거기다 홍보 라인 교체가 필요한데 그걸 또 떠나서 저는 해명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15시간 지난 이후에 그 김은혜 수석이 했던 해명이 그냥 김은혜 수석의 얘기인지 또 대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변인은 본인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혹시 이거는 홍보라인의 잘못이라고 또 볼 수 있는지도 사실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겠어?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 방식이 이것도 또 한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인들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언론 기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만을 볼 수 있었을 그렇죠. 때 그 기자가 잘못 들은 겁니다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수습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실시간으로 원본을 우리가 같이 보거든요.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안 되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교라인 그러면 뭐 대통령실 인적쇄신 한다고 발표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어요. 수석 때 태풍 직후에 한 50여 명이 줄줄이 나갔습니다. 그럼 또 인적쇄신을 누구를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좀 행정관이고 밑에 있는 분들이고 뭐 위에 분을 바꿔라는 얘기는 있지만 말씀 잘하셨는데 결국에는 인재풀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특히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해서인지 기본적으로 과거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많이 못 들어가 있는 이 대통령실의 이 상황이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바꾼다라면 안 바뀝니다. 똑같은 일. 왜 안 해본 일이니까. 처음 해본 일이니까. 낯설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려 해도 국회 여의도 아니면 행정각부하고 연결고리들이 없으니까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순방 가지 마라, 조문 가지 마라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국가 정상이 가야지요. 영부인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걱정된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의 걱정이 지금 현실화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상을 뛰어넘게 현실화가 돼버렸죠. 뭐 예상을 이런 일까지는 생각 못 저희도 했죠. 지난주에 뭐 한 주 예상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네. 참 예상하기도 힘듭니다. 참 이 외교 참사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게 또 한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지는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꼬집기라도 해야지요. 카메라 있고 다 듣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저희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아직 그게 좀 어색한 정치인들은 다 알아요. 정치인들 제가 인터뷰도 해보고 얘기 나눠보면 그 옆에 항상 카메라가 의식하죠. 있다는 거, 녹음기가 있다는 걸 알고 말투 자체가 달라지시는데. 그런데 뭐 국가 정상도 뭐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 장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랄까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을 지낼 때까지는 주변에서 이렇게 바깥에 드러난 활동을 하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에 나선다고 하셨을 때 그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고위직 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렇게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분이 바로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걸 별로 반기지 않거든요. 뭐 그냥 뭐 부장 정도 선에서 같이 했다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넘도록 완전히 폐쇄된 조직 안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갑자기 탁 민낯이 공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가장 정치와는 먼 자리에 있다가 지금 정치에 완전 정치랑 정반대의 위치. 그러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 평소에도 저랬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도 저렇게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맥이 거예요. 맞닿아 있는 게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기한테 XXXS 했다는데 그때만 해도 과연 그런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준석 대표 너무 과하게 얘기한다 하는데 결국은 그 XX가 몇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혹시나 말버릇처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 양질 변호사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른이 욕설을 하거나 비속어를 이렇게 담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태주 시인께서
어찌어찌 살으라고 바른말 고운말 알려주셨으니까 인터뷰 이거 어떻게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들을 말이 많고요. 배울 말도 많습니다. 나태주 시인 그리고 신동호 시인께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어요. 다 잊으셨겠죠? 이게 지금 뭐 몇 달 전 일이 아니라 며칠 전 일입니다. 지금 그 해외 순방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새 원내대표 선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새로워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워질까요? 이용호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용호 42표 그랬더니 의원들 사이에 와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용호 의원의 선전 파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지셨는지요? 그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탄성이 나왔겠죠. 아쉽군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근데 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마음을 한편으로 가졌었는데 일반적인 의원들의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본인은 저를 찍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서로 의원들끼리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런 탄성이 나왔고 또 일부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도 어떤 놀라움의 어떤 그런 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쉽군요. 자, 그 의원들이 조금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으면 이용호가 될 수도 있었네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쭉 선거 운동을 해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재선 의원인데다가 또 호남이 또 기반이고 국민의힘에 또 당적을 가진 건 좀 짧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쪽으로 마음은 가지만 이게 좀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좀 의심스러운 마음도 한켠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표 정도는 또 기권. 저는 기권은 제 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42표가 굉장한 숫자고 그런 의미에서 당이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무기면 비밀 투표로 할 때 의사표시를 하는구나. 당이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주호영 의원 전 비대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윤심이 있다고 뭐 윤심을 거론하기도 했어요. 또 전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윤심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한테도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저는 원래 윤 대통령께서는 그 당무를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이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 불가능한 만들어진 마케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롤님도 이용호 의원님 와 얘기합니다. 앞으로 또 와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데요.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국민한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원내대표 경선 끝나자마자 문자가 공개돼가지고 이준석 제명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이제? 그게 공개된 문자는 한 달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죠. 그때 그런저런 당을 걱정하면서 주고받은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여러 의원들이 그런 걱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걸 조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해서 끝났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이준석 대표가 문자가 공개됐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 만일 공개가 안 됐다고 해도 그걸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저는 글쎄요.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만날 때마다 국민들이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언제까지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 늪에서 그냥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감정이 쌓이고 다시는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가기가 어려운 지경이 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가부간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런 즈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네, 어찌되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가야죠. 국민한테 가야죠. 민생 경쟁해야죠. 그런데 지금 국감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를 이제 주로 할 겁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뭐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작년 것을 뭐 예산이나 정책 예산을 어떻게 잘 쓰고 네. 어디에 집중하고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거를 많이 제기를 하겠죠. 뭐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나오는 뭐 탈원전 문제가 됐든 네. 혹은 뭐 북한 뭐 서해 뭐 공무원 뭐 이렇게 피살 사건 이런 것들이든지 하여튼 그 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제기하겠죠. 탈원전 문제 좀 물어보겠는데, 탈원전,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또 온 미래가 전 세계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예. 우리만 지금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시대 역행적인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반합니다. 그 방향은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 땅값이 비싸요. 땅이 국토가 적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풍력 같은 경우는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중동 같은 데 가면 막막한 태양 사막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태양광 패널을 깔 수 있어요. 물론 먼지가 날릴 수 있지만 그런데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게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이나 그런 괜찮은 나라들은 이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원전보다 더 쌉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원전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 뭐 산업 생산을 하려면 전기값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더 싼 그 원전을 제외하고 더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고 하는 게 경쟁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해외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른 측면은 있어요. 이용호 의원 표 많이 얻었어요. 그렇죠. 이게 깜짝 놀랐어요. 네, 이분도 윤핵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먼데. 왜냐하면 입당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 있다가 1년 다 됐어요. 호남 쪽 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42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권이 3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용호 의원은 기권도 날 것이다라고 그렇죠. 표현하고 이게 양자대결, 다자대결이 아니에요. 양자대결은 예컨대 한 7명이 8명이 이용호 의원을 찍었으면 이용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표 차이, 19표 차이가 아니고 8, 9표 차이로 지금 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윤핵관이 합의 추대한다. 야, 주호영으로 이렇게 밀어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표를 받았다는 건 상당히 눈에 띄는 어떤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자,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 안 돼. 윤핵관 안 돼.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셨지만 반대인 거죠. 사실 내부는 이게 휴화산도 아니고 사화산도 아니고 활화산이에요. 언제 네. 폭발할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또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네. 최근에 이준석. 2번씩 비대위 꾸려지고 이러니까 저분의 직함을 머릿속에 저대로 넣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며칠 있으면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이준석 전 대표 경찰에서 성비위 관련해서 무혐의 일단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불송치 결정이 났죠. 네. 그래서 징계가 조금 무색해 보여요. 그럼 뭐 결론은 아직 덜 났습니다. 무고죄랑 증거인멸죄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네. 뭐 대략적으로 저는 그게 뭐 좀 혐의가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봐. 본 범죄가 지금 다 무혐의가 돼버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그럼 어떻게 되는 그래 거야? 되면 어떻게 뭐가 문제냐면 징계했잖아요. 당원권 정지 이미 했던. 네. 그 징계에 또 어떤 당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추가 징계는 이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할 것 발언했던 같은데요. 양두구역이나 뭐 신군부 발언 그런 것들로 지금 징계를 한다는데 그걸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또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할 것 같고 국민의힘 당원상 추가 징계를 할 때는 더 엄중하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원권 정지 6개월 넘는 거는 결국에는 제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명하고 공고 해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칼을 뺐어요. 그리고 이게 다 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윤석 대표 제명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유는 그거죠. 아, 우리는 저기 불기소 처분 경찰 수사 상관없이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언행들, 당을 상대로 소송하고 밖에 나가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자성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사자성어로 쓴 건 아닌데 어쨌든 줄이자면 네. 사자성어 같은 것도 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새로 추대해놓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정리를 안 하면요 또 못 가요. 네. 어차피 그래서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또 그것도 외부에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아니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이 얘기를 그 당내 다툼, 권력 다툼 아닙니까? 이걸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어쨌든 28일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예. 참 국민의힘에서 빨리 좀 정리하고 나와주세요. 아, 민생 좀 집권 챙겨주세요. 여당이니까. 그러니까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 이거 좀 챙겨주세요. 예, 국민의힘 얘기는 이렇게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다음 주 신문 1면 우리가 돗자리 한번 지난번에 깔아보겠습니다. 틀렸어요. 저희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가셨고요. 네. 대통령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먼저 이준석 대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예, 가처분도 있고요. 네. 징계도 이번 주에 다 예정이 돼 있기 한 때문에 1, 2주 좀 잠잠했으니까 이번에 좀 뛰쳐나올 때 됐다. 네, 아마 얘기될 것 같아요. 저는 귀국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저 그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안 했어요. 뭐, 예. 그런 거 양보하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정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출근길 첫 번째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이 할지 모르겠지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예.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마 일면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지금 그 대통령실의 대응을 이렇게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해서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이제 국제적인 스캔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다 지금 국제적인 스캔들이 됐는데 15시간 만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F자 뭐 D자 뭐 이런 거 그 다 굉장히 됐어요. 다양한 단어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보도가 돼버렸습니다. 캐나다에는 잘 다녀오실 거예요. 네. 잘 다녀.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첫 번째 기자들과의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 그게 또 주목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저는 그걸로 뉴스. 일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자들 만남. 네. 안 보면 모르겠지만 본다면요. 네. 며칠은 좀 쉬셔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죠? 며칠 쉬시지 않는 한 그게 화제가 될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무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주변 사람들 좀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책임 총리 한덕수 총리님 좀 책임을 좀 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지경인데 정부 여당 이 지경인데 누구 하나하나 다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국민들이 좀 잘해달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하게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선물 주고 가세요. 9월 마지막 토요일 누구와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 네. 친구 추가한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3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뉴스 머리 아프시죠? 좀 잊고 가을 하늘 보고 가을 바람 쐬면서 좀 걸으십시오. 네, 정치 뉴스는 저희가 잘 정리해가지고 주진우 라이브에서 쫙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좀 행복한 주말 되시고 행복한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